학계에도요, 이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통 통설이나 통념 또는 이 기득권의 수구적 가치와 투쟁을 하죠. 사람들로 하여금 통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끔 하고요. 이걸 잘 유지했을 때 득을 보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10월 11일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0분 책 읽기를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김효진 PD입니다. 서강대 총장을 지냈죠. 이 대학 석좌 교수인 역사학자 이종욱 교수가 거의 15년 전에 냈던 책을요, 오늘 30분 책 읽기에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고대사 전문가인데 특히 이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심어놓은 통설, 즉 이 삼국사기 초기 기록에 대한 불신의 분위기를 반박하면서요, 주류 고대사학계와 싸워온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한국 고대사의 새로운 체계라는 책이고요. 30분 책 읽기 금요일 코너 이희진의 역사 읽기에서 이희진 선생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도 열심히 싸우고 계신 분입니다. 예, 잠시 뒤에 모십니다. 매일 아침 이 책 한 권.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잘 지내셨죠? 예, 덕분에 요즘 활기차게 지내고 있습니다. 덕분이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예, 오늘 소개해 주실 책, 한국 고대사의 새로운 체계라는 책인데, 소나무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예.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꽤 됐어요, 나온 지가. 근데도 이 책을 선택해 오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어떤 책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물론 문제는 이제 꽤 오래전에부터 제기가 되어 왔는데, 네. 현재까지도 그 영향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문제가 상당히 크게 적어도 한국 고대사 서술, 네. 한국 고대사뿐만 아니라 주변의 관계사 서술에 있어서도 네. 굉장히 고대사에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이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삼국사기 초기 기록에서 단서를 찾아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단서는 거기서 찾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한국 고대 국가의 성립 시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는 한국 고대사의 시발점부터 그렇죠. 어떻게 서술이 되느냐는 체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문제가 되니까요. 굉장히 근본적이고 깊은 다툼이군요, 이 내용은.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여기도 역시 역사에 정치가 작용을 한다는 게 그렇습니다. 한 2주 전쯤에 소개된 문제, 특히 요즘에도 아직도 이제 요즘 좀 잠잠해졌지만 예.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교과서 문제 같은 경우에 예. 근현대사는 현실의 이제 국내 정치라고 할까요? 예. 이 문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사실 이거는 극복할 방법이 있다고 한 2주 전쯤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오히려 예. 이제 근현대사는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빼고도 공감이 가는 사실이 많이 드러나니까 그걸 위주로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정작 서술이 어려운 건 바로 고대사입니다. 고대사 같은 경우에는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실 자체가 근본적으로 틀려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역사 교과서 문제요. 그렇죠. 역사 교과서 문제뿐만 아니라 예. 고대사에서 역사 서술을 할 때 뭐가 걸리느냐면은 가장 중요한 그 고대 국가에 꼽히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도대체 언제 세워졌느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게 청취자들이 들으시면 조금 당황스럽기도 할 것 같은데, 그 문제도 아직 정립이 안 된 논란의 여지가 그렇게 큰 쟁점인 건가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교사분들이 이 부분을 학생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는 게 신기할 정도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오류 많으니 어쩌냐 하지만 지금 정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근현대사를 부각시키는 거지, 고대사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신기하게 서술이 되어 있냐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가 기본적으로 기원 전후에 걸쳐서 네. 세워졌다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네. 되게 이제 기원 전에 썼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정작 뒤에 가면은 고대 국가를 갖춘 시기가 고구려는 태조왕이고 뭐 백제는 고이왕, 신라는 내무랑 이런 식으로 적혀 있거든요. 그럼 그때 고대 국가를 갖췄다는 얘기는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 그러면은 고대 국가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예. 국가 이전에 무슨 고구려 부족, 신라 부족 이렇게 얘기할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세워지기는 기원 전에 세워졌고 고대 국가는 몇백 년 후에 채워졌다. 이런 식의 서술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외국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로 황당한 영향을 주느냐면은 네. 몇 년 전 이제 중국 동북 공정에 한참 떠들썩했을 때 예. 각종 포털에 이런 기사 뜬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잃어버린 고대에서 500년을 찾았다. 몬고한이 외국 교과서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세워진 게 뭐 지금 태조왕, 고이왕, 내무랑 이런 식으로 어떤 경우에는 근초고왕, 뭐 법흥왕까지 내려가긴 하는데 그때 네. 세워졌다고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반크 같은 데서 항의를 해가지고 기원전에 삼국사기에 나온 대로 세워졌다고 고쳐달래서 관철을 시켰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황당한 게 뭐냐면은 외국 교과서는 그걸 잘못됐다고 고쳐달라고 해놓고서 우리 교과서는 아직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쪽에서 알면은 신경질 내죠. 니네 교과서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 왜 우리는 틀렸다고 고쳐달래느냐. 예. 그 사람들이 한국 사정을 모르니까 다행히 또 항의가 안 들어오는 모양인데 알면은 기분 좋겠습니까? 그 말씀하신 그 시점에 관한 그 오류 이게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는 그 주류 그 논리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주류 사학자들의 논리와 예. 또 뒤에 다른 학설들의 논리를 그 조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얼버무려 놓다 보니까 교과서가 그렇게 서술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은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 제대로 된 주장을 제대로 된 논리를 한번 세워보기 위한 그런 내용이 담긴 책이 바로 이 그렇죠. 이종욱 교수님의 책인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그 해결의 단초로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단서로 잡고 시작을 하는 것뿐입니다. 삼국사기 초기 기록 오프닝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었거든요.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둘러싼 학계의 그 이견이 굉장히 큰가 봐요. 그렇죠.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삼국사기를 못 믿겠다는 게 지금 주류학자들의 통설이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 고구려 백제 신라의 건국 시기가 비교적 명확하게 쓰여져 있거든요. 예. 뭐 주몽이라는 사람이 이제 고구려 왕으로 오르면서 이제 고구려를 세웠다 이렇게 돼 있고 뭐 그 아들인 온조, 뭐 신라는 그 벽길로 혁거세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네. 이 시기가 정확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시기가 정확하지 않다는 뜻은 뭐냐면은 이게 왜곡됐거나 조작됐다고 본다면은 예. 고대 국가의 성립 시기가 거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고구려 백제 신라의 성립에 관해서 교과서 초반에 써놓은 고구려 역사, 백제 역사, 신라 역사는 뭐가 되느냐는 겁니다. 그거는 국가의 역사가 아니거든요. 그 이진 선생님하고 또 뭐 이종욱 교수님 뭐 다른 분들이 또 계시겠지만은 바로 그런 문제를 지적하시는 분들의 주장대로라면은요. 그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에 관한 그 불신, 그걸 부정하는 풍토, 학계 풍토라든가 이런 거는 뭔가 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분위기가 생겨난 거죠, 그러면은? 그 뿌리를 따지자면은 예. 그래서 이제 첫 시간에 얘기할 때 주변 국가, 동아시아 예. 삼국, 옆구로 있는 동아시아 삼국을 예. 얘기할 때도 주변 국가의 상황을 봐야 된다는 게 여긴 일본이 걸립니다. 옆으로 있는 동아시아 삼국지 소개할 때 일본의 역사가 굉장히 초기에 네. 늦게 거의 공백이다시피 할 정도로 늦게 시작됐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일본 사람들은 특히 이 근대적인 역사 서술을 시작했던 그때 일본 제국주의 시대죠. 예. 그때는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그게 크게 느껴졌나 봐요.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열등감을 갖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70만 년 전 구석기를 조작한다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니거든요. 문명의 시작이라든가 국가의 시작이 늦었다는 데 대해서 열등감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근데 남아있는 기록만으로도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문제가 추가되는 게 일본 고대사에서 최초의 정사라는 일본 서기가 네.
그 와중에도 또 조작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서기를 보면은 거의 뭐 역사 조작의 교과서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조작과 왜곡이 많은데 여기다가 다른 사서에서는 볼 수 없는 참신한 조작을 한 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조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120년 정도 이제 이주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동기는 보통 그렇게 봅니다. 히미코라는 여왕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일본 역사에서 네. 최초로 외국 사서에 등장하는 그 일본의 지도자라고나 할까요? 통치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유명한 사람으로. 그런데 일본 천황계열의 그 계보를 찾아보면은 그 히미코가 여잔데 예. 여자를 찾아보니까 그 신공황후로 진구황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활동 시기가 다릅니다. 외국 기록에 나오는 히미코의 활동 연대는 2세기에서 3세기 전반 정도 요쪽 기록으로 나오는 거고 진궁황후의 기록은 4세기 중반대 근초고왕하고 겹쳐서 나오거든요. 그럼 120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걸 동일 인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120년 차이가 나는 여자를 동일 인물로 만들어버리다니까 앞쪽으로 쫙 당겨버렸죠, 기록을. 거기에 우리 소위 주류 사학계에 몸담고 있다는 학자들이 네, 그게 이제 왜 수용하고 편승하고 도매구로 넘어가느냐는 문제가 예. 전형적인 식민사학하고 관계가 돼버리는 예. 겁니다. 근데 그걸 일본 서기 초기 기록이 조작됐다는 거는 우리가 식민사학자라고 부르는 한국사학자라고 부르는 사람들 다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 사소한 문제는 굉장히 정밀하거든요. 예. 그건 맞춰보면 안 맞는데 뭐 백제왕들이 뭐 2번씩 죽는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다 인정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서 좀 파가 갈렸죠. 자, 그러면 정리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일본에 의해서 자기적으로 조작된 그 역사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맞추려면은 우리 역사학자들이 특히 식민사학자들 입장에서는 삼국사기의 초기 부분을 수용하고 인정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에 맞추려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 일본의 한국사학자들 입장에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뭐 일본에서 파가 갈리는 건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을 하고 하더라도 예. 그 일본 서기의 조작을 감안하고 일본에 이제 그 지금 주류 그 일본 학계에서는 통솔로 된 사람 중에 이제 원조가 스다 소우기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사람이 일본 고대사 체계를 잡다 보니까 이걸 감안하고 짜다 보면 일본 서기 기록은 6세기쯤 돼서야 이제 믿을만 한다는 거고. 예. 그렇게 되니까 일본 고대 국가의 성립은 아무리 빨리 잡아도 5세기 후반 이상으로 안 올라오거든요. 그럼 일본 고대 국가가 5세기 후반에서 출발했다는 얘기죠. 거기에 편승하고 그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 식민사학자들의 그 어떤 그 태도, 그것이 지금 소위 말하는 주류 고대사학의 어떤 그 큰 줄기가 돼버린 거군요. 네, 그걸 설명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스다 소우기치 같은 사람은 고민을 하다가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은, 예. 뭐 일본 고대사는 그렇게 자기가 잡아버렸으니까 뭐 어떻게 더 할 말이 없고, 네. 그런데 한국 고대사하고 딱 비교를 했을 때 삼국사기를 믿으면은 국가 성립 시기가 500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지금도 일본에서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는 거죠. 일본 열도가 한반도에서 만주까지, 심지어는 고구려까지 거기 들어갑니다. 네. 이 나라들에 비해서 우위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옛날에는 지배했다고까지 주장을 했는데, 예. 지배에서는 한 발 물러선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위에 서서 야마토 정권이 영향을 주었다는 논리는 양보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논리는 일본에서 고집을 하고 싶어 하는데 국가 성립 시기가 한 500년 차이가 나버리면 이제 그런 주장을 하기가 민망해지거든요. 고집 부릴 근거가 없어지죠. 그렇죠. 이제 500년 정도 국가를 경영한 노하우가 있는 세력을 예. 겨우 국가라는 형태를 만든 집단이, 이것도 그 국가 만들기 이전에 뭐 넘어와서 정복을 했다느니 아니면 그거를 부정한다 해도 5세기부터는 자기들이 우위에 있어야 되는데 겨우 국가 만든 집단이 한 500년 노하우를 가진 집단한테 우위에 서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이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타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삼국사기 초기 기록도 물귀신처럼 끌고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서기만 못 믿는 게 아니라 삼국사기 기록도 못 믿는 걸로 치고 싶어 했던 거죠. 무시해야만 자기들의 논리를 세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거기 이용된 게 바로 중국의 삼국지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학자라는 사람들인데 내가 믿기 싫어서 못 믿겠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근데 중국의 삼국지에 있어서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동이열전 쪽에다 기록하는데 거기 몇 줄 안 되는 기록 중에 입맛에 맞는 게 하나 딱 나오거든요. 뭡니까? 그게 이제 3세기 후반 중후반 얘기를 하면서 이 삼한 지역에는 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문명 수준이 낮은 것처럼 수십 개의 나라로 갈려져 있고 성도 못 지을 정도로 문명 수준이 낮은 것처럼 묘사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일제 식민사학자들한테 금고억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삼국 사기에 보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 같은 나라들이 세워지면서부터 왕이 다른 세력들의 우위에 있는 고대 국가 체제가 성립된 것처럼 서술이 되고 있는데 삼국지에 나오는 문명 수준하고 맞춰서 보면 이건 거짓말이다 이겁니다. 그런 논리로 한 고구려는 200년 정도고 신라는 한 600년까지 버풍왕 때까지 초기 일제 식민사학자들은 버풍왕 때까지 못 믿을 기록으로 쳤으니까요. 그러니까 국가의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이제 소위 그 대안으로 서울대학에서는 부체제라는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부체제라는 게 뭐냐면은 그 육부의 수장들 있지 않습니까? 왕하고 맞먹는 체제라는 거거든요. 요즘에 드라마에서도 그거 받아들여가지고 쓰는 드라마 많아요. 그러니까 니나 내나 똑같으니까 한마디로 속된 말로 하자면 맞먹는 체제입니다. 예. 근데 고대 국가는 왕의 권위를 가지고 통치를 하는 왕정 체제거든요. 그게 안 됐다면 국가가 강력하게 통치가 안 되죠. 그러면은 그 삼국사기의 초기 부분에 관한 지금 연구나 논쟁의 단계는 어느 정도 와 있는 겁니까? 아직도 그 주류 사학자들의 그 입김은 매우 거셉니까? 그렇죠. 아직도 힘겨우신. 네. 힘겨운 정도가 아니라 저로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논리들이 많이 나오는 게요. 아직도 특히 서울대학 쪽에서 논문을 쓸 때는 상당수의 논문이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못 믿을 거라는 전제에서 씁니다. 근데 자기들만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이 초기 기록을 신뢰해서 논문을 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학회에 심사를 받을 때 제가 직접 잘리는 걸 봤습니다. 한 줄 딱 들어가더라고요.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인용했음. 이게 개재 불가 판정이 나오는 이유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힘없는 사람들은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믿을 만한 거라고 여기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전제로 논문을 쓰기가 어렵죠. 일종의 금서군요. 거의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사실상에. 근데 그렇게 된 배경이 물론 그게 옳다고 삼국사기의 초기 부분은 배척하는 게 옳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얘기를 또 들어보면 또 어떤 맥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희진 선생님과 이종욱 교수님도 그렇고 주장하시는 바는 그 일제 식민사학자들에 의한 의도적인 왜곡 또 피동적인 왜곡 그 결과가 아직도 이어져 오고 있다. 네, 그러니까 그 편견이 어떤 영향을 줬는지 황당한 사례 한 두어 개만 들어볼게요. 이게 이제 소위 자칭 과학적이라는 고고학자들한테까지 영향이 갔거든요. 그 삼국지에 3세기 중반까지 성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고학자들도 어떤 성이 발견돼도 그게 이전의 성이라는 생각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걸는 게 바로 풍납토성이에요. 한강변에 높이 서 있었는데 고고학자들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저게 사람을 세운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바람이 날려와서 그게 쌓여서 세워졌답니다. 풍납토성이 바람이 쌓았다는 설도 있군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황당한데 그걸 고고학자라는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 연대 측정을 할 때는 아직도 서울대 쪽에서는 3세기 이전 거라고 주장을 안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문화재 연구소까지 엉터리로 몰렸거든요. 카본 데이팅이라고 탄소 동위원소 가지고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로 측정을 한 게 기원 전후로 나왔어요. 기원전 1세기를 중심으로 나왔는데 이것도 엉터리라고 몰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온 유물이나 유적의 해석까지도
그 자칭 과학적이라는 고고학까지도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풍납토성이 왕성이냐 아니냐는 논리는 또 다른 문제가 있으니까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도 적어도 풍납토성 같은 경우에는 세워진 시기가 일찍 세워졌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그 삼국지에서 말하는 그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주장하는 체제를 깨는 데는 의미가 있었던 거죠. 물론 그걸 왕성이라고 주장하는 건 뭐 좀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문헌사학 같은 경우에 네.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못 믿을 거라고 주장하는 서울대학의 박사학위 논문이 나왔거든요. 예, 예.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은 삼국사기에 나오는 인간관계에 이해할 수 없는 게 나온다는 거죠. 인간관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물왕의 할아버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할아버지와 손자의 활동 연대가 200년이나 차이가 나더라. 이런 식입니다. 사실 좀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일성왕과 파산이사금 그리고 예. 그 아버지라는 유린이사금의 활동 연대 차이가 수십 년씩 나버려요. 그러니까 그 3부자가 중간에 누가 또 왕이 되는 바람에 세 부자가 활동한 시기가 한 150년인가 200년에 걸쳐서 활동을 하거든요. 그 형제가 활동하는 시기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런 거죠. 일리가 있는 주장 아닙니까? 네, 근데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엔 눈속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장은 뭐냐면은 이 인간관계가 이렇게 뭐 부자라든가 굉장히 가까운 친척인데 활동 시기가 멀다 하는 얘기가 얼핏 들으면은 이거 기록이 잘못됐으니까 그걸 예. 기준으로 해가 그 박사 논문의 주장이 그거예요. 지금 대구에 이제 대구에 있는 카톨릭 대학의 교수로 가 있는 사람이 주장을 한 건데. 예. 그러니까 그 왕실의 계보는 절대 틀릴 리가 없지 않느냐. 여기 맞춰서 연대를 조정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신라의 성립연도를 한 300년 정도 늦춰놓고 예. 나머지들도 다 압축을 해가지고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그 후배들 중에 일부는 그 연대에 맞춰가지고 논문을 쓰고. 근데 이게 신라라는 나라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럴듯하게 들리죠. 예. 근데 그때 골품제 사회의 계보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계보하고 개념이 많이 달랐다는 것. 특히 혼인 풍속 같은 게 많이 달랐다는 걸 간과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요즘 우리가 익숙한 계보 같은 경우엔 아버지 위주로 해가지고 특히 동성동본 요즘엔 풀렸다고 하지만은 상당 기간 동성동본의 혼인도 금지가 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계보가 굉장히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골품제라는 게 뭡니까? 이거는 부모의 신분이 다 일정 신분 이상이 되는 사람이 결합을 했을 때 그 자식의 신분도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예. 뒤집어 말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혼인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하, 족보를 우리 기준으로 지금 해석하면 안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 아주 제한된 사람들끼리 혼인을 해야 신분이 유지가 되니까 거의 근친상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숙부하고 조카 딸하고 결혼하는 거 정도는 아주 일반적인 얘기고. 근데 이런 계보가 몇 번 얽혔을 때 어떤 결과가 나는지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 신라가 아니라 고려 때만 하더라도 고려 인종은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자기 딸을 대대로 왕비로 들였잖아요. 예. 왜 첫째, 둘째 부인을 고려 인종 앞에 들이고 셋째, 넷째 딸이 고려 인종한테 시집을 왔단 말이에요. 그럼 고려 인종은 이모하고 결혼할 꼴이 되죠. 이 연대기적인 착시가 일어날 소지가 분명히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삼국사기의 초기 부분을 탄핵하는 근거로 삼고 그렇죠. 그걸로 박사 논문도 받고 그걸 통과된 그게 서울대학 박사 논문 수준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인종만 하더라도 인종의 아들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어머니가 이모 할머니입니까? 엄마입니까? 이자경 같은 경우에 외할아버지가 돼야 됩니까? 그 인종과의 관계를 따지는 거와 모계 쪽의 관계 따지는 거 엄청나게 딱 한 대만 이렇게 돼도 복잡하잖아요. 근데 근친상간으로 얽히면은 나중에 서로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자기들끼리도 몰라요. 자기네 족보 자기네도 파악이 그러니까 안 되는. 이제 삼국사기나 삼국무사에 보면은 예. 그 일성 같은 경우에 유린 이사금의 아들이라는 말도 있고 무슨 갈문왕의 아들이라는 말도 있고 이렇게 학설이 갈립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안 맞는 것만 골라내서 탄핵을 한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고대사 서술체계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네.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역사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를 전제로 쓰게 돼 있잖아요. 예, 예. 바로 그 언제 무슨 일이냐는 걸 다
뒤바꿔놓고 연표를 자기 멋대로 만들어놓고 지금 고대사를 쓰는 게 유행이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통솔이 돼버린 거죠. 또 한 가지 맥락은 이 식민사관이 얼마나 뿌리 깊은 폐해를 낳고 있는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최근에 불거진 이 근현대사를 둘러싼 역사 교과서 논쟁은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제 분야마다 다 다르니까 제가 뭐 일관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 아직도 부분에 따라서는 그것도 일본의 영향이 아니라 학계 내에서 예.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외부의 정치가 아니라 역사학계 내부의 정치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게 우리 교과서라든가 역사를 쓰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케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이 이 이종욱 교수의 한국 고대사의 새로운 체계에 아주 자세하게 담겨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말씀 또 심각한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 이종욱 교수의 한국 고대사의 새로운 체계였습니다. 소나무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